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연초에 우리 시장이 기대와 달리 이렇게 이 폭풍 한설이 몰아치는 이유는 미국의 긴축 그리고 꼬여있는 수급 때문인데요. 간밤에 제롬 파월 의장의 청문회 발언이 상당히 의미를 주면서 시장을 좀 안도감을 줬습니다. 관련해서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 이슈들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덜 매파적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미국 시장도 올랐는데요.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내용하고요. 의미 좀 먼저 짚어주세요. 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연내 금리 인상을 추진하고요. 아마 하반기에 양적 긴축에 들어갈 것을 시사했는데요. 금융 정상화하기까지는 여전히 긴 여정이라고 밝혔던 만큼 이전에 그 연준 고위 인사들이 했던 매파적인 발언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후퇴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그 양적 그 긴축과 관련된 발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나가는 점은 아무래도 월가 쪽에서 나오는 그 골드만삭스라든지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차례 금리 인상 여기에다가 양적 긴축도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월가 쪽에서는 ETF 상품과 관련된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좀 서두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인상이 되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고위험 자산을 좀 빨리 줄이고 또 장기물을 팔고 대신 안전자산과 단기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편성하게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대출 담보부증권 그리고 자산 유동화 기업어음 상업용 부동산 담보 대출과 같은 증권 상품뿐만 아니라 트리플 B 회사채 같은 경우에도 버블이 껴있기 때문에 이들 상품을 집중적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매도자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객의 환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량한 자산도 팔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LCTM 파산 때처럼 금융시장 전체를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준 고위 인사들이 최근 들어와서 조금 유연성 있게 그리고 좀 완만하게 온유한 발언들이 나온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산 매입 축소하고요. 소위 테이퍼링이라고 불리는 금리 인상도 시장에서 오케이 알고 있어. 그런데 양적 긴축이라는 얘기를 꺼내면서 시장이 화들짝 놀란 건데요. 과거에 보면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시차를 가지고 양적 긴축을 했는데 이번에는 양적 긴축 카드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꺼내든 배경은 어떤 건가요? 네, 리먼 쇼크 이후의 상황을 보면요.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에 양적 긴축까지는 평균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네. 이번에는 아무래도 동시에 갈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물가와 관련해서는 물가와 임금이 나선형 상승 구조에 지금 고착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6.8%까지 올랐는데 문제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30에서 40% 차지하는 게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집값 상승 때문에 떨어지질 않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시간당 임금은 31달러까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년 동월 대비로 4.7%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월가에서는 ETF와 관련해서 빨리 그 포트폴리오로 재조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유연성을 갖추긴 했지만 그 정책을 바꿀 때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바꾸는 성향이 있고요. 경제나 정치적인 센스 감각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연준은 독립된 기관이긴 하지만 임명권자인 바이든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현재 40%는 지지율을 더 끌어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분기당 한 번씩 한 3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하려면 이를 역산해 보면 3월부터는 금리 인상에 들어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금리 인상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2013년에도 이제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이라는 얘기를 나오면서 시장의 긴축 발작, 테이퍼링 텐트럼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긴축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시장은 좀
이 충격을 받는 느낌인데요. 그 당시와 비교하면 충격이 어떨까요? 미친 영향이. 네, 뭐 10년물 국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 미국 시장에서 1.8%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네. 이런 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펀더멘털이 취약한 나라를 대상으로 한 트리플 약세 현상들이 좀 찾아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연준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분기당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하고요. 시장과의 대화를 계속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패닉 현상들이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테이퍼링과 관련된 긴축 발작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신흥국 같은 경우에 이전보다는 펀더멘털이 상당히 좋아진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만 좀 걱정스러운 점은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과거의 3번의 금리 인상 국면하고 비교해 보면은 미국보다 신흥국의 주가 하락 속도가 빨랐고요.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2배 정도 됐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9.7% 금리 인상기에 주가가 하락한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배인 19.3%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주가 변동성 확대는 피해가기는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자, 그에 따른 여러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이 이제 긴축으로 가면서 달러가 강세로 가고 원화가 약세로 가면서 우리 달러 원환율은 아시는 것처럼 뭐 1,200원 선을 좀 넘나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달러와 흐름, 우리 원화 흐름 예측해 주세요. 네, 뭐 FMC 고위 관계자들의 그 발언이 지금 계속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또 우리가 위험을 통제할 수 없는 뭐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그리고 중동 쪽의 지정학 위험이 지금 계속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국제 수익률까지 계속 상승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신흥국이나 우리 시장 쪽에서 자금 이동이 좀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뭐 이렇게 된다면은 시장에서는 오버슈팅이 일어나면서 1달러에 1,230원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환율은 그 절대값보다는 속도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아무래도 속도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뭐 하는 일이라든지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고요. 또 수출 업체들이 갖고 있는 달러를 좀 내다 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환율은 이전보다는 빠른 속도로 더 이상 절상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우리 체력이나 이런 거 보면 지금 원화가 약세인 건 맞죠? 1,200원이면. 네. 대략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환율이 떨어지는 원화가 강세 국면으로 갈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상고 하저 흐름이 아시아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아무래도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 제한 문제가 풀리면서 수출이 좀 많이 좋아지고 또 펀더멘탈이 좀 개선된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환율은 하반기에는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국제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엔화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1달러에 119엔 정도 그리고 하반기에는 113에서 115까지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원화도 같은 흐름을 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환율을 보는 이유는 뭐 물가나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지만 특별히 이제 국내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부담을 연관해서 보기 때문인데요. 환율 관련해서는 이렇게 원화가 약세로 가면 외국인들에게 일단은 부담인데 외국인들 움직이면 어떻게 보세요? 국내 증시. 환율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혈물 풋 옵션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는데요. 풋을 사고 있다. 예, 아무래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주식 비중을 계속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아무래도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항공이나 해운, 정유, 식품, 전력업종은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환차손이 560억 원 정도, 또 아시아나항공은 343억 원 정도가 손실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나 조선, 자동차, 스마트폰, 액정 TV 같은 경우에는 기업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여기에 컴퓨터나 전자, 광학기기 업종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10% 상승할 때마다 매출은 4.7% 증가하고요. 영업이익도 2.5% 오르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은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 투자 자본 이익률이 높다는 종목들, 그리고 그 소재나 제조주 중심의 종목을 좀 찾는 움직임이 앞으로 좀 빨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대량 매수했다는 건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상방보다는 하방 포지션을 구축했다는 의미잖아요. 네, 그렇긴 네. 하지만 이제 대량 2월 물에 한해서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이야기 자체는 앞으로 더 이상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제 다른 포지션을 취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말씀 나온 길에 반도체 얘기도 좀 해주시오. 오늘 아침 보니까 이제 뭐 삼성이 이제 인텔을 넘어선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요. 반도체 업황이 그다음에 외국계도 이제 어제 하이닉스 좋게 보고 매수 의견 내고요. 골드만삭스였나요? 반도체에 대한 시각들이 삼성전자도 엮여 있고요.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반도체의 전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은 PC가 한 30% 차지하고 있고요. 고성능 5G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 부분도 30% 차지합니다. 가전제품이 한 14% 차지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미국을 중심해서 미들 캐리어 그 세대죠. 30에서 45세 젊은 층들이 빨리 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 같은 경우에는 리모트 워크라고 해가지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근무 방식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또 이커머스까지 확산이 되면서 아무래도 통신 쪽이라든지 PC 쪽의 수요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급 제약도 현재 미국에서는 정점을 통과했다는 신호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반도체 수요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 산업용 기계 쪽에서도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6개월 정도는 더 반도체 가격 그리고 수요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 날 이제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시장에서는 유력한데요. 예.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방향 어떻게 예측하세요? 네,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3차례 정도 진행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1월 달은 금리 인상하는 게 물가 안정이라든지 통화 관리에는 상당히 좋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하반기에도 2차례 정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환율 변동이 수입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적으로 한 0.8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현재 3% 정도 원화가 절하됐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수입 물가 상승에 커다란 부담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3차례 금리 인상한다면 가계는 한 15조 원 정도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점에서 부채 인계 수준까지 지금 떨어졌다는 점에서 정부가 사회 안전망을 빨리 확보시키는 정책들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 한은이 금리 한번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2번, 하고 이제 3번인데, 소장님도 2번 내지 3번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4번은 힘들겠지만 3번은 충분히 올릴 수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또 이렇게 해야지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물가라든지 그리고 통화 관리가 오히려 더 원만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오늘 이슈 진단, 미국의 긴축 흐름들, 간밤에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그 다음에 국내 통화 정책까지 살펴봤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